안녕하세요. 외생적 경제성장이론 두 번째 시간 강의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영상은 다들 잘 보셨나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비로소 진짜 수업이 시작됐구나 라고 이제 실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도대체 뭐라고 떠드는 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천천히 진도를 나갈 테니까 숨이 너무 가쁘지 않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꼭 저한테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메모를 남겨주세요. 그것들을 잘 모아놨다가 따로 우리가 줌 세션을 할 때 하나하나 답변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도 돼요. 제 연구실은 거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쓰시고 이제 손 깨끗하게 닦으시고 연구실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뭐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연구실 찾아오실 때 부탁이 있는데, 담배는 꼭 제 연구실 오시기 전에 담배는 웬만하면 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교수 찾아간다는 게 상당히 부담되고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저도 학생 시절에 교수님 연구 찾아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거기 가는 길 자체가 너무 어두침침하고 일종의 동굴 들어가는 느낌? 던전에 몬스터 잡으러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하니까 이제 흡연자분들께서는 담배를 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의 대부분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고 그 직후에 그래 파이팅 하고 이렇게 제 연구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 연구실에 담배 냄새가 붑니다. 그리고 저도 간접 흡연을 하게 되고요. 마스크를 끼고 있다 그래도 그게 돼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담배 안 피는 사람이고, 또한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제 가족들이 있고 제 가족들한테 담배 냄새를 전달하기도 싫고 때문에 웬만하면은 제 연구실에 오실 때 담배를 피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긴장이 돼서 담배를 피고 싶다 그러면 피고 오세요. 그럼 제가 혼내드릴게요, 연구실에서.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거시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생산 함수의 여러 가지 성격들, 하나가 한계행산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콥 더글라스라는 펑셔널 폼을 주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해서 수익 불변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 상태에서의, 즉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의 자본의 축적 균형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준비 과정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상 상태를 우리가 정의를 내렸나요? 정상 상태를 정의를 안 내렸네요. 정상 상태를 먼저 정의를 내립시다.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즉 경제 성장 모형에서만 통하는 원리예요. 왜냐하면은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것은 안정적인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이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제 아주 대략적인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은 1인당 자본량, 이게 요거를 좀 정확하게 써야겠네요. 1인당 자본량이니까 소문자 K가 되겠네요. 소문자 K가 제로가 되는, 즉 소문자 K, 이 1인당 자본량이 변화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즉 변화량이, 1인당 자본량의 변화량, 앞에 델타가 이제 변화량을 뜻하는 그리스 문자거든요. 이 변화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를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정상 상태는 하나의 균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균형 종류들 중에 하나예요. 이제 뒤에 가면은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균형을 배울 거고요, 이 단원 내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경기 변동 모형을 가면은 굉장히 다른 모양을 가진 또 다른 형태의 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최초로 배우게 되는 균형의 한 종류는 바로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여러분 혹시 백화점 가시면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와이셔츠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비싸요. 그래서 저도 아직 한 벌도 사지 못했어요. 굉장히 비싼 브랜드고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시면 남학생분들께서는 부모님이 뭐 이렇게 축하한다라고 한 벌 사주실 수도 있어요. TMI였습니다. 오늘의 TMI. 그러면 우선 이 정상 상태를 구하기 위한 몇 가지 준비 과정을 한번 거쳐볼까요? 기존에 배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배운 거시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 혹은 원칙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가고자 하는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하나의 균형점으로 다가가는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한번 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앞선 배운 GDP의 정의, 지출 측면의 정의에 따르면은 한 나라의 총 수입 혹은 총 생산 Y는 어떻게 쓰이나요? 어떻게 지출이 되나요? 가계 소비, 기업 저축,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 이 네 개 파트로 지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부도 없고 폐쇄 경제라고 정의 내렸으니까 정부 지출도 지금 현재는 없고 순수출도 지금 현재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이 두 개만 남아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한 형태로 GDP를 정의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식에서 한 나라의 총 수입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또 정의 내릴 수가 있었죠. 즉, 한 나라의 가계는 항상 매기 정태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돈을 써버리든가 아니면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하든가. 즉 우리가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소비와 저축 중 하나로 반드시 둘 형태 중에 하나로 반드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축도 일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지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식을 합치면은 즉 Y와 첫 번째 식의 Y와 두 번째 식의 Y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가계 소비 두 개는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저축 투자 항등식 3번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나라의 총 저축은 한 나라의 총 투자와 같다는 것인데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개방 경제로 가면은 국내 저축과 해외 저축 이 두 개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폐쇄 경제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해외 부분에서 오는 저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부분에서 발생하는 저축 S와 국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I는 항상 같더라 라는 것이 3번식 저축투자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가계가 소득을 얻었어요. 이 소득에서 소비를 얼마나 하고 저축을 얼마나 할지 선택을 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가정을 한번 써봅시다. 즉 전체 소득 중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만큼을 항상 저축으로 한다고 가정을 내립시다. 즉 저축률 S라는 외생 변수를 혹은 상수를 가져와 보죠. 이것은 이제 확률 변수를 따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 컨스탄트 텀 상수라고 가정합시다. 이 S는 당연히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겠죠. 퍼센테이지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즉 한 나라의 총 투자 I는 전체 국민소득 Y에서 S%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총 저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1인당 투자 스몰 i는 전체 총 투자 i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것으로 정의가 이루어지겠죠. 이것은 저축률의 국민소득을 곱한 것에 역시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저축률 S에다가 우리가 보고자 했던 총 생산함수 그것을 L로 나눈 게 되니까 앞서서 우리가 작업했던 그거에 의하면 바로 요놈이 됩니다. 즉 1인당 생산함수 small f of k에 저축률 S를 곱한 것이 1인당 투자 I와 같다는 것이 4번식이에요.
아주 간단한 수학입니다. 따로 이렇게 연습장에 써드리지 않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인당 투자까지 정의를 내렸어요. 뭘로? K에 대한 함수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본의 축적, 즉 K, 총 자본 K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거에 대한 축적은, 즉 총자본 K의 변화율 델타 K는, 여기서 델타는 변화율을 나타내는 그리스어입니다. 이걸 델타라고 읽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많은 그리스 알파벳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델타예요, 이것은. 삼각형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는, 즉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총 투자의 변화율은 그 나라에 발생하는 총 투자, 즉 자본의 변화율은 총 투자에서 기존에 투입된 자본이 감가상각된 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요거는 스몰 델타입니다. 감가상각률을 정의 내리는 변수입니다. 감가상각률도 저축률과 마찬가지로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가정을 해요. 즉 S와 델타 모두 상수예요. 이미 이 경제는 변하지 않는 저축률 S와 변하지 않는 감가상각률 델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5번식도 리저너블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한 나라 자본의 변화율은 새롭게 투입된 총 투자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본이 감가상각된 것만큼을 빼준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 모형을 위해서 새롭게 정의 내린 건 아니고요. 기존의 경제학, 경영학 교과서에 이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봤듯이 i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스몰 i는 s에다가 스몰 f of k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라지 i는 여기에 다시 l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경제활동 인구를 곱해주면 될 것이고, 뒤에는 그냥 델타 오브 k를 그냥 쓰면 되니까 그 나라 총 자본의 변화율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축률 s에다가 1인당 생산하면서 스몰 f of k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인구수만큼 곱한 것이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고 돌고 도냐? 나중에 한꺼번에 쭉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델타 오브 라지 k를 델타에다가 라지 k를 곱한 것을 뺀 놈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스몰 자본, 스몰 k,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여기에 가기 전까지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1인당 자본량으로 모든 걸 표현하고 싶으니까 L도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L을 없애기 위해서 인구 증가율 N도 따로 정의를 내립니다. 즉 인구 증가율은 N%예요. 저축률은 S%고 감가상각률은 델타%입니다. 즉 델타도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N은 뭐 이것도 퍼센테이지 텀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S, 델타, N 모두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 즉 확률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해주기 위한 외생 변수, 상수들이에요. 그러면 인구의 변화 델타 L은 요 N 인구 증가율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쵸? 인구 증가율 N은 원래 전체 인구 L에서 변화한 것만큼으로 이걸 L로 이 변화분을 나눠준 것, 이것이 변화율의 정의잖아요. 즉 이거를 다시 쓰면은 델타 L을 N 곱하기 L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준비 작업들을 다 하면은 우리는 요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하나의 완벽한 스몰 델타 오브 스몰 k의 변화율 델타 오브 스몰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얘를 어떻게 정의내리는지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약간의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수학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냥 한번 따라와 보세요. 왜 안 그려지지? 펜 공이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자, 먼저 스몰 k를 표현해 볼까요? 스몰 k는 라지 k를 인구 증가율로 나눈 거예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형태는 뭐냐 그러면 스몰 k 분의 델타 오브 스몰 k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표현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랑 같냐 그러면 양변의 로그를 한번 취해 볼까요? 로그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연 로그. 자연 로그는 미치 자연수 2인 로그 함수를 의미합니다. 모르시면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로그 오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변은 로그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것을 다시 K와 L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는 건데 이거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슬슬 머리가 아파오시겠죠?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을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은 K 요거를 이제 근사하는 거예요. 테일러 익스펜션 혹은 어프록시메이션이라 그러는데 좌변을 근사하면은 로그 K라는 함수를 K에 대해서 미분할까요? 그럼 로그의 미분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모르시면 그냥 보세요. 대충 이렇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라지 K분의 델타 라지 K가 되고요. 이거는 L분의 델타 L이 됩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서 뭐 점을 두 개 찍거나 이렇게 근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과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로그 함수 그냥 미분을 한 겁니다. 즉 우리는 표현하고 싶은 게 요놈인데 요놈을 라지 K와 라지 L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씌웠고 로그를 씌운 것을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근사를 한번 한 겁니다. 오프록시메이션 한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충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슬슬 머리가 아파 오시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첫 번째 시까지 이제 따라오신 거죠.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했던 이거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쵸? 스몰 k분의 델타 k는 즉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은 라지 k 전체 자본의 변화율을 인구 증가율로 뺀 것이다. 인구 증가율을 여기서 요걸 뺀 것이다. 라고 정의낼 수 있겠죠.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린 요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요거는 n이에요. 그쵸? 요거는 일단 됐어요. 그 이제 요게 중요한데 요거는
뭐였냐 그러면 앞에 식에서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이거를 K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K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여기에도 K로 나눠주고 여기에도 K로 나눠주고 그럼 여기에도 K로 나눠주고 여기도 K로 나눠지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는 없어지니까 델타 하나만 남을 것이고 요거는 요 놈은 뭔가요? 요거는 스몰 K분의 1이잖아요. 그쵸? 즉 우리가 원래 보고자 했던 라지 K의 변화율 K분의 델타 K는 S 곱하기 F 오브 스몰 K의 요거를 스몰 K로 나눈 것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만 남겠네요. 즉 최종적으로 이렇게 3번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혼자서 해보시면 되는데 혼자서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또 되겠죠 뭐. 자, 또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아이고 빨간색이 쓰였네.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거죠. 요걸 보고 싶어요. 근데 요거는 앞서서 위의 식에서 우리가 찾았듯이 라지 K, K, 네가티브, 델타 L, 2, 아이쿠 어떻게 지우나? 지우기 펜 L 요거잖아요. 앞선 식은 S 오브 F K에다가 스몰 K 네가티브 델타고요. 요거는 N이래요.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다시 하나씩 써보면은 K분의 1을 곱한 거죠. 여기에다가 곱한 거죠. 요 놈은 뭐냐 그러면 K분의 1에다가 앞서서 이게 뭐가 있었나요? 에코 요게 있었죠. 요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스몰 k에 L 네가티브 델타 K 그쵸? 요거는 이제 K가 양변으로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S 오브 F 오브 스몰 k 곱하기 L분의 K K분의 L 네가티브 델타가 될 거고요. 근데 요 놈은 바로 스몰 K분의 1이 되니까 바로 요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게 되겠네요. 즉 최종적으로 7번식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예요. 정상 상태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써볼까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스몰 k분의 델타 k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쵸? 그럼 정상 상태에서는 우리가 정상 상태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습니까? 이게 0이 되는 것이 정상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러면은 이걸 0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이게 양변에 k를 곱해줘 볼까요? 그러면은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요거만 남고요. 두 번째 항은 이게 k가 곱해진 형태 되겠죠? 이게 제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제로가 된다는 것은 이놈이 이놈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쵸? 이것이 바로 정상 상태의 균형 조건입니다. 다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하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얘는 뭐예요? 생산함수 1인당 생산함수에 상수 s를 곱해준 거니까 1인당 생산함수는 k 뭐 f of k라고 한다면은 항행산 체감에 붙이기 위해서 이런 곡선이 그려지잖아요. 그쵸? 이게 f of 스몰 k예요. 그럼 여기에 0에서 1까지의 상수인 s가 곱해진 거니까 전체적인 그래프 모양에는 변을 주지 않고 레벨 이펙트만 있겠죠. 즉 이런 식으로 조금 낮은 형태의 생산함수가 아마 그려질 겁니다. 여전히 곡선이고요. 이게 정상태 균형 조건의 좌변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변은 뭘까요? 델타와 n 모두 상수잖아요. 그쵸? 상수 더하기 상수는 상수입니다. 여기에 k라는 소위 말하는 변수가 곱해진 건데 k 위에는 아무런 소위 말하는 급수가 없어요. 즉 k 제곱도 아니고 k 3승도 아니고 그냥 k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는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그리고 뭐죠? 그 인터셉트는 제로죠. 즉 절편인가요? 절편은 제로죠. 이 1차 함수에 그 0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거는 델타 플러스 n에다가 스몰 k를 곱한 것. 즉 이 2차원 그래프에 여기는 뭐 이것도 되겠네요. 이거 콤마입니다. 근데 이 두 놈이 이꼴이 되는 게 균형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이꼴이 되는 때는 어느 때죠? 요 포인트죠. 즉 요 포인트에서 우리는 델타 스몰 k가 0이 되는 균형 조건이 달성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하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림도 있는데 일단 그림부터 보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8번씩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즉 하나의 직선과 하나의 곡선이 일치될 때 스테디 스테이트 균형 조건이 달성이 된다. 스테디 스테이트 균형 조건은 1인당 자본량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 즉 KS 상태가 바로 정상 상태에서의 균형 조건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균형 조건이 아닐 때 어떻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두 가지 예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K1 상태예요. K1에서는 즉 자본이 1인당 자본이 K1이에요. 지금 현재 랜덤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 뽑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게 쭉 따라 올라가면은 S of FK가 이 직선의 각보다 얘보다 크게 돼요. 즉 요만큼 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렸죠? 스몰 k의 변화율을 아이고 8번식처럼 정의 내렸죠? 즉 S of fk가 델타 플러스 n에 k를 곱한 것보다 크다는 것은 1인당 자본의 변화율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면은 델타 오브 스몰 k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쵸? 변화율이 자본량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쵸?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1인당 자본량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는 걸까요? 우린 이 점에서 출발했어요. 요 점에서 출발했는데 요 점에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1인당 자본량이 0보다 크다며요. 1인당 자본량이 0보다 크면은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한다며요. 증가하는 것은 수평선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보통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KS 점까지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K2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K2에서는 직선상에서의 K 값이 이 직선의 함수 값이 곡선에서의 요 결과값보다 크게 돼요. 요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델타 오브 스몰 k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0보다 작다는 겁니다. 이게 0보다 작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스몰 k가 감소할 거라는 사전적인 정의죠. 즉 자동적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까지? KS, 즉 정상상태 균형이 달성되는 지점까지. 왜냐하면 정상상태 균형 지점에서는 이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것을 왜 정상상태 혹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대충 아시겠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1인당 자본량 값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변화율이 고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성장 곡선상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지금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경제 성장 모형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 모형에서 자본이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변화하지 않고 1인당 자본량이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에 멈춰 있대요. 그 말인즉슨 여전히 그 나라에는 인구도 증가하고 GDP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총 자본량도 증가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인당 GDP가 그 나라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변수라면은 그것을 거의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1인당 자본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밸런스가 잘 맞아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정상 상태로 가는 이 균형, 성장 곡선 이 모양을 밸런스드 그로우스 패스, 균형 성장 경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정상 상태를 표현하는 기하학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정상 상태를 이해하는 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상 상태를 표현하는 뭐 식을 다시 써봅시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 수학식을 푸는 게 아니에요. 수학식 푸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누구나 못하죠. 근데 뭐 정 못하면 컴퓨터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기계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에요. 경제학자들이 뭘 중시하냐 그러면은, 그럼 이 정상 상태에서 우리는 1인당 자본량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정을 내렸는데 그 조건, 이 정상 상태에서의 균형 조건, 이게 경제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1인당 생산함수 FOK에 저축률 S가 곱해진 형태예요. 즉 만약에 자본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딱 요 정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 나라의 총 저축이 한 나라의 총 투자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잖아요. 즉 저축률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이 나라에서 꿔갈 수 있습니다. 그 저축률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는 거죠. 한 나라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여기에 1인당 생산함수 곱해진 형태니까 저축률을 곱한 1인당 생산함수, 즉 자본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총 베네핏이에요. 그러면은 우변은 뭘까요? 자본량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인구 증가 n과 감가상각률 델타가 곱해진 거니까, 감가상각률 델타는 자본 한 단위가 그 해에 깎여 나가는 비율이죠. 그럼 n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1인당 자본량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1인당 자본량이 1인당 자본량과 인구 증가율, 전체 인구 증가 n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솔로우 모형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1인당 자본량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즉, 부양해야 될 인구가 그만큼 증가하는 거죠. 생산성은 아니고 생산 효율이 좀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감가상각률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 거죠. 감가상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본 한 단위가 투입됐을 때 그 다음 기회에 깎여 나가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 그 다음 기회에 남아있는 자본 보존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률이 그런 개념이라면 인구 증가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인구가 한 명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본은 인구가 한 명 증가했으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 될 식구가 한 명 더 증가했으니까 그 자본 한 단위를 나누어 먹어야 될 식구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파이는 똑같은데 그걸 나누어 먹을 조각이 좀 더 잘게 쪼개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자본, 1인당 생산함수에 투입되는 1인당 자본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 증가율의 역수만큼 감소하겠죠. 그렇죠? 즉 이것은 1인당 자본량이 한 단위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비용이라고 경제학자들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상상태 균형 조건에서 이게 정상상태의 정이고 균형 조건은 이거잖아요. 균형 조건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경제학적인 인사이트는 이 균형 조건 하에서는 다른 모든 상태에선 이게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오직 그러니까 즉 if and only if 오직 이 균형 조건에서만 1인당 자본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베네핏 그리고 자본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코스트 이것이 일치하게 된다. 한 단위씩 마지널하게 증가할 때 우리가 얻는 것, 한 단위씩 마지널하게 증가할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왼쪽은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계 비용입니다. 오른쪽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지널 레비뉴 혹은 한계 뭐 효용 혹은 한계 이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용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자본량 1인당 자본량이 한 단위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한계적으로 얻는 것과 우리가 한계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은 이 정상상태 균형 조건 안에서는 반드시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상상태라는 균형 조건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우셨듯이 합리적인 경제 주체는 한계적으로 판단한다라는 법칙이 있었죠. 즉 한계적으로 우리가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비교해서 그것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소비를 딱 멈춘다라고 배웠어요. 미시경제학의 얘기입니다. 근데 거시경제학에서도 이것이 통하는 거죠. 즉 미시경제학의 여러 법칙들이 거시적으로 규모를 확장시켜서 GDP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여전히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상 상태에서의 균형 조건이 경제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기하학적 시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밸런스드 그로우스 패스는 아주 쉽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오타가 또 발생했네요. 오타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정상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의 성장률은 일정해요. 사실상 제로죠. 왜냐면은 델타 오브 스몰 k가 제로기 때문에. 근데 인구 증가율은 여전히 n으로 플러스 값이에요. 뭐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n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 0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1인당 자본량의 성장률 그리고 인구 성장률 이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상 상태에서는. 그럴 경우 총 자본량과 총 산출량 모두 당연히 인구 증가율 n의 비율만큼으로 증가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1인당 자본량은 제로니까. 그렇죠? 이것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9번인데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
K분의 스몰 K분의 델타 오브 스몰 K, 요거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식으로 식에 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인구 증가율을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뭐 중단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는 정상 상태에서 총 산출량과 총 자본량을 인구 증가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 나왔죠? 황금률까지 얘기하려면은 아마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스탑을 하고 다음 동영상을 한 번 더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반드시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설명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남겨주시고, 그래서 도저히 영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은 그런 의견도 주세요. 그럼 줌으로 전화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